자, 이제 4월 시작이니까 매크로 진단을 먼저 좀 해볼 시간이 필요하고요. 백점무패입니다. 매일경제 국제경제 전문 분야 담당하고 있는 노영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발 은행 리스크 SBV 사태가 빠르게 진정은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경고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던데요. 예. 미국에서 시작돼서 유럽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은행의 지금 현재 그 리스크 어떻게 파악이 되던가요? 일단 미국 시장은 좀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말에 주가도 상당히 안정이 됐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시장 표면적으로 보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좀 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의 이면에는 그 연준의 시장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그래프는 이제 연준의 자산 규모입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인데 연준은 자산을 풀고 그다음에 돈을 걷어들이고 돈을 풀고 자산을 걷어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서 그래프에서 보면 2008년하고 2020년도에 연준 자산이 점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연준 자산이 늘어나는 반면에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이 긴축으로 나가면서 연준 자산이 줄었는데 이 연준 자산이 맨 마지막 포인트 3월 달에 다시 4천억 달러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연준이 시장에 개입해서 국채를 사들여서 국채를 안정시켰다는 얘기고 국채값이 안정이 돼야지 은행 위기가 진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연준의 새로운 프로그램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 BTFP라는 정책을 통해서 은행의 자산을 담보로 액면가로 평가해서 돈을 빌려주는 정책도 같이 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시중의 유동성을 상당히 무지막지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이 유동성이 지금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어떤 그 상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연준의 정책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연준의 그 스탠스는 지난 FOMC에서 시장의 기대대로 베이비 스텝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예. 이걸 두고 이제 스텝이 꼬였다. 뭐 랜덤 워킹이 될 것은 아닌가? 랜덤 워킹이라면 이제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런 우려는 어떻게 또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나요? 연준의 맨데이트,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도 여전히 이제 주말에 그 PCE 물가, 네. 그 소비자 근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소폭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5%대를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려서 그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런 그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SVB 사태로 인해 가지고 금융시장이 상당히 지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연준의 자산 그래프에서 보듯이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연준이 돈을 풀어야 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돈을 걷어들인다는 의미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정확히 상충되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연준의 지금 행태를 보면은 그 기준금리는 5%로 올렸지만은 10년물 그 국채금리, 그러니까 시장에서 채권을 매수를 하면서 10년물 금리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금리 차이가 기준금리와 10년물 금리 간의 차이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연준의 스탠스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한 가지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목표를 둘 다 놓칠 수가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연준이 상당히 좀 그 가운데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은행들의 문제는 결국에는 뭐 개별 은행의 문제를 현재는 치부를 하는 편인데 이 대차대조표라고 하죠. 찰스 슈왑의 대차대조표가 또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던데 예. 은행 위기라는 리스크의 본질인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이 위기가 상당히 시스템적인 위기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경고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캘리포니아 대학의 에리카 장이라는 교수가 분석한 내용인데 그 은행의 자산을 100이라고 놓고 보고 부채하고 자본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은행의 현금이 14 정도 되고 결과적으로 14.1%, 채권이 25%, 대출이 46%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자산은 부채는 예금, 보호되는 예금,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를 받는 예금이죠. 보호되는 예금이 41%.
보호를 받지 못한 예금이 37%, 그다음에 자본이 9.5%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은행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그 보호를 받지 못한 예금부터 은행에서 인출을 하게 됩니다. 인출을 하게 되면 은행은 자산을 가지고 예금을 내줘야 되는데 현금 자산이 지금 14.1 정도 되기 때문에 비보호 예금이 많이 인출될 경우에는 현금으로 충당이 안 됩니다. 이럴 네. 경우에는 은행은 그 다음에 채권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채권을 팔게 되면은 채권을 시장에서 팔게 되면 채권 값은 떨어지고 은행은 손실을 보고 이렇게 되면 은행의 어떤 예금자들은 더 불안해하고 예금을 더 빼게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구조적인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 바로 SVB 사태입니다. 뱅크런입니다. 네. 그러니까 SVB가 특별히 뭘 잘못한 건 아닙니다. 은행이 어떤 정통적인 영업 방식에 의해서 채권을 조금 과다하게, 그것도 상당히 미국 국채를 과도하게 보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비판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영업 행태였지만 최근에는 이 모바일 뱅킹이라든가 SNS가 워낙 발달하면서 예금 인출 속도가 워낙 빨라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개별 은행이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차원입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은행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현하기를 급격하게 지금 오는 것은 덮었지만 네. 결국에는 솥단지 속의 개구리 물은 계속 지금 데워지고 있고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런 슬로우 모션 위기라는 표현도 하던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가 개입을 해서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고 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런 것은 물이 완전히 끌어 넘치는 것을 그 솥공으로 막은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물이 끓어오르는 속도는 물론 줄었지만 물이 끓어오르는 이런 상태는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대차대조표에서 보셨듯이 그 예금 인출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이번에 이제 은행 예금자들이 은행 시스템도 불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되면은 은행에서 상당히 완만한 자금 인출, 속도는 뭐 SVB처럼 그렇게 빠르진 않겠지만은 상당히 그 자금 인출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미국 그 은행에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은행은 자산을 팔아야 되고 자산을 팔면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또 예금 인출은 늘어나고 이런 것이 그 속도는 늦지만은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금융 전체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위기를 슬로모션 위기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봉책, 뭐 봉합이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덮어서 봉합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 문제는 이 힘의 논리, 파워 게임에 미국의 강력한 시스템, 뭐 하여튼 정부의 노력이든 연준의 노력이든 덮었으면은 그거에 따른 희생양, 아시아 쪽의 일부는 좀 불안해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뭐 절대 해당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미국이라든가 선진국 지금 3월 달에 국채 금리 변동률 그래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 미국이 13%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저기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국채를 많이 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독일 도이치방크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독일의 국채는 16% 떨어졌습니다. 스위스 마찬가지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은행 위기를 겪은 스위스는 10.7%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11.4%, 선진국과 유사하게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대만,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신흥 국가들이죠. 이들 나라의 국채 금리는 선진국만큼 그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선진국의 은행 위기가 신흥국까지 아직 파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국채 금리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정부가 개입해서 그 빠른 속도로 선진국 은행 위기를 막았을 때는 그 다음에 선진국의 은행들은 신흥국에서 자금을 회수해가지고 자기 나라 은행들의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신흥국으로 위기가 번지고 이렇게 되면 신흥국들은 선진국만큼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룸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위기가 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은행 위기가 없었습니다만은 선진국과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국채 시장이. 이 얘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어떤 일종의 위기에 대한 내성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는 국가가 개입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입의 룸을 오히려 줄였다.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4월 달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쓰나미가 사실은 그 진원지에서는 나오지 않고 점점 이 속도를 붙이고 파고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완전히 봉합했다라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위기는 일단 의식을 가지고 인진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포인트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백전무패였고요. 매크로 전략을 잡아왔습니다. 매일경제 국제경제 전문 담당 노영우 기자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